깊이가 다른 경제 콘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이주호 정윤준입니다. 네, 8월 10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네, 저희 3프로TV 큰 잘못을 좀 저질렀죠. 네, 그래서 주말 사이에만 많은 분들이 3프로TV 앱 그 정보 유출 사건 관련해서 뉴스 접하셨을 거라 네.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어떤 변명의 여지 없이 사죄를 드립니다. 개인정보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고 또 네. 개인정보 보호의 책임이 막중해지는 것 또한 뭐 그간의 여러 사건들을 통해 저희가 충분히 잘 알고 있음에도 그걸 잘 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사과를 드리고요. 특히 이제 이번에 정보 유출된 분들은 그 3프로TV 앱을 가입하신 분들이거든요. 구독자분들하고는 조금 별개라고 예, 보시죠. 그래서 네. 3프로TV를 더 사랑해 주시고 믿어 주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네. 면목이 더 없고요. 그동안 저도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 뭐 통신사나 네. 금융기관들 혹은 뭐 쇼핑몰들 이런 일들이 생길 때 크게 비판을 했던 터라 그 잣대 그대로 저희도 비판을 받아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책임도 당연히 저희 하는 것이고 또 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피해가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접수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번 사건으로 아주 작은 피해라도 네. 생긴다면 저희가 또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말씀도 아마 마음에 차지는 않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잘하겠다는 말씀도 역시 드리기 죄송스러울 따름이고요. 네. 일단 추가 피해 없도록 저희가 하고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책임지는 데 모든 역량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라이브 방송은 평소 모습처럼 네, 또 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또 현재 접속해 있는 분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해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해서 혹시라도 발생을 하게 되면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숨김없이 알려드리고 계속해서 책임지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서 네. 깊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저희가 정확한 정보 유출 건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유출된 분들에게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연락을 좀 드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연락을 못 받으신 분들께서는 유출이 그 정도까지 아니라는 걸로 좀 생각을 하고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출된 내용과 이런 것들은 개별적으로 다 연락을 네. 저희가 드렸습니다. 네네. 유출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네,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뉴스도 살펴봐야 되겠죠? 먼저 권순우 취재팀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소식은요. 그 메모리 관련해서 모건 스탠리의 리포트가 있었는데 메모리주의 가파른 조정은 끝났다. 네, 라는 보고서입니다. 사실 그동안 이제 모건 스탠리 보고서 관련해서 제가 좀 비판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뭐 겨울이 온다 뭐 이런 것들도 뭐 오긴 왔죠. 근데 이제 언제냐라는 그 타이밍의 문제인데 네, 모건 스탠리 보고서를 비판을 했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좀 너무 시황이나 수급에다가 내용을 갖다가 이제 붙이는 느낌이 좀 있었는데 워낙 좀 가파르게 조정이 좀 나오다 보니까 모건 스탠리 보고서가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목이 메모리 작은 굴곡에서라는 건데 지금까지 메모리 산업에서 나타난 가장 가파른 조정은 끝난 것으로 보인다. 밸류에이션은 매력적인 전술적 재진입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정이 그 메모리 업황 사이클이 성숙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작은 굴곡이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자사주 매입 등 주주 환원을 향후 주가 상승의 주요 촉매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4분기부터 메모리 가격 상승폭이 둔화하고 재고와 공급이 증가하면서 추가적인 실적 전망 상향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좀 내다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가격 상승폭이 둔화를 한다는 거니까 가격이 둔화를 한다는 게 아니고요. 상승폭이 좀 둔화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도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마이크론의 영업이익률이 80%가 나왔습니다. 근데 80%보다 영업이익률이 더 높게 나오면 그거는 사실 시장에서 좀 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빨리 공급량을 늘려서 이 영업이익률이 좀 떨어지더라도 양적 성장을 좀 이루어야 되는 국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SK하이닉스 260만 원, 삼성전자 37만 5천 원을 유지를 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션킴 모건스탠리 애널리스트는 이전에 뭐 메모리 겨울이 온다라는 그런 리포트를 썼던 그런 애널리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전해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사실 모건 스탠리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정말 전해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사실 그 주주환원 관련한 얘기인데 주주환원 관련한 얘기가 이렇게 확정적으로 나오질 않았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먼저 리드에서 설명드리기는 좀 그랬고 주말 사이에 이제 투자자분들이나 취재원분들이 주주환원 관련한 얘기들을 많이들 나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확정이 되진 않았지만 뭐 지금 이쪽 그 주주환원 관련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져 있다. 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기대하는 것만큼 주주환원이 나오면 어쩌면 지금 국면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쭉 내려오던 국면에서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네. 그럼 이 자신감을 좀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것이 될 요소가 뭐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 이제 주주환원 쪽이 될 수도 있다. 사실 생각해 보면은 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오른 게 단순히 기대만 가지고 주가가 오른 게 아니잖아요. 그 기대에 상응하는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이익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주들이 그 가지고 있는 불만은 뭐 열심히 일한 직원들 성과급도 많이 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지원을 많이 해줬던 국가도 세금 많이 걷어가는 것도 뭐 맞는 겁니다. 네. 근데 그건 그거고 아니 그러면은 정작 그 진짜 그 투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주주들에게는 뭐가 있냐? 라는 부분들에 대한 불만이 좀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주주환원책이 뭐 구체적인 규모는 이르면 이달 말쯤 발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신감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요인으로는 한 3가지 정도가 꼽히고 있는데 하나는 AI를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지를 네. 입증을 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AI 기업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걸 입증하면은 그 번 돈을 다시 메모리에 투자할 수 있다. 요 고리가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좀 안정이 되는 네. 지금 좀 금리 수준이 좀 높은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좀 안정이 되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주주환원인데 앞에 2가지 요소는 반도체 기업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근데 주주환원과 관련한 부분들은 반도체 기업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주환원에 대한 기대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 두 회사의 올해 잉여 현금 흐름 전망치가 300조 원이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거의 한 150조 원 정도는 주주환원책으로 쓸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 그 기준들이 있잖아요. 뭐 예전에 성과급을 영업이익의 10%를 주겠다고 했는데 네. 사실 그게 이익이 이렇게까지 많이 나올 줄 모르고 전망하지 못한 상태에서 했던 기준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기준을 잡았으니 그 기준에 맞춰서 지급하겠다라는 게 그 성과급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에 주주환원 관련해서 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그 프리캐시플로 FCF라고 부르는 FCF 프리캐시플로의 한 50% 정도를 주주환원으로 쓰는 일종의 약간의 그 좀 가이드라인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네. 근데 물론 이렇게 돈을 많이 벌게 될지는 몰랐겠죠. 근데 똑같은 기준을 적용을 한다면 그 전에 프리캐시플로의 50%를 주주환원으로 쓴다 그러면은 한 200조 원 정도가 나온다 그러면 거의 100조 원 정도는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투톱이 내놓을 수 있는 올해 주주환원책 규모가 최소 150조 원 이상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괜히 그냥 말도 안 되는 숫자를 그냥 제시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전에 그 프리캐시플로우 관련해서 한 50% 정도를 주주환원에 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규모를 쓴다라고 했을 때 이제 이 규모가 워낙 커졌기 때문에 네. 그게 이 규모 커지면 그럼 뺍니까? 그러니까 왜 그 성과급 때는 안 뺐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주주들이 기대하는 것도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내놓으라는 거는 아닙니다. 물론 이제 미래 투자를 또 하기 위해서 반도체 공장 또 많이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이익을 많이 올리면 주주환원도 많이 나타난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좀 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주말 사이에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또 반도체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으신 분들은 약간은 고개를 돌려도 될 것 같은 게 네. 그 지난주에 조금 이제 시장 분위기가 이제 다른 뉴스들도 조금 소화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된 것 같다 싶어서 배터리 네. 뉴스하고 화장품 뉴스를 좀 전해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들이 꽤 잘 나왔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그 지난주 같은 경우는 하나로 K뷰티 ETF 같은 경우가 11.9%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이전에는 6월 말까지 연초 대비 상승한 종목은 90여 개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네. 코스피 기준으로. 코스피가 그렇게 달리는 와중에도 전체 대비 한 10%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이게 반도체가 좀 주춤하다 보니까 실적이 탄탄하게 나타나고 있는 쪽으로 좀 순환매가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도 지난주 시장에서 많이 보여줬고요. 근데 이것도 잘 골라야 되는 게 똑같은 화장품이라 그러더라도 그 APR 같은 경우에 62%가 오르는 동안 아모레퍼시픽은 11% 정도밖에 못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순환매라고 해서 이게 그냥 도는 건 아닙니다. 그냥 도는 건 아니고 워낙 실적이 단단하게 나오고 있는데 반도체에 이렇게 좀 가려서 좀 잘 못 보였던 그런 종목들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까 섹터로는 뭐 화장품 섹터가 올랐다라고 얘기하지만 종목으로 따지면 또 잘 나가는 종목과 그렇지 않은 종목들의 차별화가 좀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거 한국경제신문 보도에서도 좀 이건 좀 인상적이었는데 그 국내 조선 3사의 수주 잔액이 12년 만에 200조 원이 넘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많은 수주들을 하고 있는 건데, 네. 근데 이게 마냥 좋은 건 아닙니다. 지금 오히려 수주로만 따지면은 중국 조선사들의 수주가 그 역대급으로 많이 올라와 있어서 수주 점유율 측면에서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낮은 네. 수준,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스카 펀드나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 저희 지난주에 압권 주말에 권효재 대표님 인터뷰하는 압권에 올렸거든요. 네. 근데 그거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그 조선사들의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서 단순히 우리가 이제 수주를 받는 그러니까 발주를 주면은 그냥 수주를 받는 그런 정도의 조선업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그 다음 조선업의 그림을 그려갈 수 있는 상황이 돼야 우리 조선업의 미래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는 건데 마스카 펀드 같은 경우도 그냥 멍하니 미국에서 뭐 투자를 뭐 어떤 투자처를 줄지 뭐 이런 거를 기다리고 있을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배를 만들어 갈지에 대한 그림을 좀 제시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네. 얘기들도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소식들도 좀 조선업이 뭐 조선업은 실적 좋습니다. 좋죠. 예,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조선업은 한 2년 미래의 일을 좀 예상을 하면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는 거지 뭐 실적 자체는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그 휴가 가기 전에 한번 다시 외국인 자금 유치하는 분하고 통화를 하면서 요즘에 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한번 업데이트를 해봤어요. 그동안 잘 안 들어오고 있다 그랬잖아요.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데 약간 주저하고 있는 게 그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돈을 좀 거대한 자금들이 투입하려고 했던 이유는 대부분 상법 개정 때문이었었는데 상법 개정이 아닌 반도체로 올라가다 보니까 만약에 주가 상승을 하는 건 괜찮은데 만약에 지금처럼 떨어져 버리게 되면 너희 상법 개정으로 투자한다 해놓고 반도체 때문에 주가 올라서 가만히 들고 있다가 손해보면 누가 책임지냐 이런 식의 반론에 대응할 방법이 없어서 못 들어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서도 강력한 주주환원책을 내놓으면 그분들도 조금 안심하고 들어올 수도 있겠네요. 네네네. 근데 그런 주주환원 정책, 주주환원이 큰 규모로 있을 수밖에 없다는 뭐 그런 이제 보고서 전망들이 나왔다는 거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도 한번 가볼까요? 실제로 키옥시하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주주환원책 발표 이후에 주가가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네. 뭐 우리 기업들도 당연히 하겠죠. 예, 예. 자, 두 번째 뉴스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정부가 이제 ISA 계좌에 대한 세제 개편안 그리고 주가 누르기 방지법과 관련한 세제 개편안을 두고서 자본시장에 굉장히 큰 실망을 줬었습니다. 네. 근데 그 자본시장 육성 그러니까 저는 이 비판하고 싶은 포인트가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원래 세제를 개편을 할 때 뭔가 줬던 인센티브를 뺏는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세율을 올린다거나 할 때는 명백한 명분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세제 혜택을 더 줄 때도 명분이 필요한데 뭔가를 뺐을 때는 더 큰 명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정부의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시장을 육성하려고 하는데 별로 이렇게 석연치 않은 이유로 세제 혜택이 줄어든다. 네. 그러면은 이게 찝찝하단 말이에요. 이게 왜 도대체 그러는 건지. 그리고 명분이 좋더라도 시장 상황이 잘 맞아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근데 ISA 계좌 같은 경우는 이게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세제 혜택을 줌으로써 뭐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고 뭐 이런 거였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주는 인센티브가를 지 않습니까? 이게 뭐 2월 한도 같은 경우, 뭐 내가 이만큼 오래 못 넣었으면은 그 다음에 더 그 추가로 더 넣을 수 있고 이런 2월 한도 같은 거를 축소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거를 왜 축소하는지가 그렇게 명료하지 않았다라는 거고, 그리고 거기서 저것도 있었습니다. 그 예전에 그 ISA 계좌를 뭐 할 때 뭐 외국 투자를 하게 되면은 뭐 그러면은 통화를 이제 그 뭐 예를 들어서 미국 한국에 상장돼 있는 S&P 500 ETF다 뭐 이런 거 하게 되면은 이게 우리나라 돈이 해외로 나가는 거라 환율에 문제가 있다 뭐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뭐 국내 전용 뭐 ISA 뭐 이런 얘기들도 좀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사실 원래 줬던 혜택을 뺏는 거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기존에 있는 ISA에 대한 혜택을 낮추는 게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시그널을 주는 건데 이게 막 환율이 막 1,500원, 1,550원 이렇게 갈 때 뭐 그런 것들이 나왔던 거기 때문에 그때는 그래 환율이 너무 심각하니까 그럴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좀 그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뭔가 이게 좀 안 주는 시그널을 저는 재정경제부가 굉장히 러프하게 발표를 한 거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 이재명 대통령이 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 거냐 전면 재검토하라라고 지시를 한 것으로 좀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주가 누르기 방지법도 왜 본래의 개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제도를 그렇게 설계한 것이냐 이것도 다시 한번 들여다보라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ISA 계좌가 이제 국내로 한정된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고 뭐 기존 IS 제도의 경우에는 한도 2월 제도를 폐지하고 계약 기간을 축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네. 그러니까 아니 뭐 이게 생산적 금융 ISA에다가 혜택을 주는 것까지는 뭐 할 수 있는 건데 기존에 줬던 거를 페널티를 준다는 게 그러니까 뭐 세제실에서 보기에는 뭐 이 생산적 금융에 대한 걸 늘리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걸 축소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게 사람 마음이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주는 것과 페널티를 주는 것을 그냥 맞춰서 똔똔하면은 총액으로 0이니까 괜찮겠지? 이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혜택을 줄어드는 거는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들 얘기인 거고 네. 생산적 금융에 대한 ISA 세제를 신설하는 거는 새로 진입하는 거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메시지가 좀 너무 정교하지 못했다라는 부분들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가 누르기 방지법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에 재차 강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가지고 있는 그 대주주들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아니면 세금을 어떻게 납부할 것인가에 대한 부작용이 있는 거 알만한 사람들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를 시가 평가를 할 거냐 공정가치 평가를 할 거냐 해서 시가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시가를 바라보는 어떤 뷰에 대한 그 부분들도 우리가 몰라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재정경제부가 해명 자료 내면서 그 시가를 정부가 부정하면 어떡하냐 이런 식의 해명 자료들은 정말 이 제도를 우리가 왜 도입하려고 도입을 해달라는 목소리가 있는지에 대한 네. 그런 공감대를 너무나 엇나가는 부분이라는 평가를 좀 받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좀 다시 재검토에 착수를 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니 뭐 우리가 보험 가입 같은 거 가입을 해도 저는 그 어떤 기간에 가입한 사람들은 그거 조건을 또 유지해 주잖아요. 네. 예. 왜냐면 그 나중에 보험사가 마음대로 바꿔버리면 그 보험 어떻게 신뢰할 수가 가입을 하고 없죠. 신뢰할 네. 수가 없잖아요. 뭐 그런 것 아니면 뭐 카드사 혜택 같은 거 뭐 이런 것들도 일단 그 카드 쓰는 동안 해주는 거 아닙니까? 네. 예. ISA는 조금 좀 방향을 좀 잘못 잡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뭐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야 당연히 이건 뭐 비판받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심지어 정무적으로도 참 그 제대로 되지 않은 판단이라는 느낌이 드는 게 그러니까 세금을 걷는 거는 일차적으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측면이 있잖아요. 네. 근데 세수가 이렇게 넉넉할 때는
굳이 그렇게 조금 이상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세수를 늘릴 필요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정말 경기가 안 좋아서 세수가 부족할 때는 일종의 예전에 조원동 경제수석이었나 뭐 양털 깎기 그런 얘기들을 했잖아요. 네. 진짜 국민들 모르게 싹 걷어내야 된다. 이게 좀 이제 경제 관료들이 그럴 때는 또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세수가 부족하니까. 근데 지금은 세수가 부족한 상황도 아닌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세수를 늘리는 것들도 이게 뭐 굳이 그렇게까지 했어야 됐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한 의문이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부동산 관련한 얘기들도 이제 공급 대책 좀 나오려 그러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그 세제에서 여기서 뭐 거주 비거주냐 아니면 1주택 다주택이냐 뭐 이것만 가지고 부동산 문제가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들이 좀 나올 것 같은데 무엇보다 임대차 관련한 얘기들은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뭐 재건축 재개발 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을 되게 얄미워하는 그 정치인들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사 가고 뭐 그럴 때는 이게 잔금 대출 같은 거는 해줘야 뭐 이사를 가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따지기에 앞서서 재건축 재개발을 하라고 했으면 할 수는 있게는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잔금 대출금 뭐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재검토를 한다라는 목소리가 이제는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 전에는 그냥 꽉 막혀 있다가 세제 개편안에 대한 좀 비판의 목소리가 좀 높으니까 그동안 좀 민원으로 좀 미뤄뒀던 그런 민원들이 좀 하나둘 해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도 얼른 가볼까요? 네, 세 번째 뉴스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그 AI를 바라보는 다른 해답이 굉장히 흥미로워서 네. 세 번째 뉴스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 네이버 최수연 대표는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생성형 AI의 확산, 산업 전반 AX 전환, AI 에이전트 등 글로벌 AI 컴퓨팅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저비용 고효율 모델의 등장이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단위 연산 비용을 낮아질수록 AI 에이전트들이 확산해 전체 연산 수요를 견인할 거라고 본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네이버와 엔비디아의 공동 구축하는 AI 팩토리에서 20%의 마진율을 기대한다. 굉장히 높은 네. 마진이죠. 그리고 AI 팩토리라는 게 GPU나 메모리 값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건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20% 마진을 기대를 한다라는 거고요. 김인철 네이버 CFO는 AI 팩토리 마진율이 초반에는 낮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최소 2자릿수 이상을 기대한다. 라고 좀 밝혔습니다. 이게 AI 인프라 과잉 투자 우려를 불식시키는 발언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저는 이제 네이버가 AI 인프라 과잉 투자에 대해서 우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가 투자를 하긴 했는데 투자를 해서 이익률을 까먹은 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근데 AI에 과잉 투자를 할까 봐 걱정을 한 게 아니고요. AI에 투자하지 않고 쓸데없는 데다 투자하다가 영업이익률을 까먹을까 봐 시장은 우려를 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네이버가 AI 기업이 아닌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을 걱정한 거지 AI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고 걱정을 했던 건 아닙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그 엔비디아와 손을 잡으면서 AI 인프라 쪽에다가 투자를 강화하겠다라는 메시지가 시장에 충분히 전달이 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감가상각을 5년에서 6년을 늘리는 자구책 이런 거는 이익을 덜 까먹게 하려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네이버와 엔비디아 그리고 캐나다 투자회사 브룩필드 여기에 AI 팩토리 협업이 좀 공식화된 상황이고요. 여기에 구조를 보면은 네이버는 엔비디아로부터 한 10억 달러 정도의 지분 투자를 받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네이버에 그래픽 GPU를 안정적인 조건으로 공급할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브룩필드가 네이버가 AI 팩토리에 사용할 데이터 센터 인프라스트럭처를 조성하는 특수 목적 회사를 만드는데 여기에 90억 달러를 투자를 해서 설립을 하겠다. 특수 목적 법인을.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1조 4천억 정도를 투자를 하는 거고 그 브룩필드 같은 경우는 12조 7천억. 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기본이 되는 인프라스트럭처도 되게 비싸잖아요. 데이터 센터 말고도. 네. 그 부분에 대한 투자가 되면서 그 인프라 쪽은 브룩필드하고 같이 만드는 거고
위에 데이터 센터는 엔비디아하고 같이 만드는 그런 네. 구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카카오는 오히려 좀 인프라 쪽에 대해서는 AI 데이터 센터 사업은 감내할 재무적 부담 대비 미래에 기대되는 투자 수익률이 높지 않다. 그러면서 카카오의 강점인 그 B2C AI 서비스를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AI 서버 등은 하드웨어 장비는 세대 교체가 빠르고 경쟁적인 공급 확대가 이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수요 공급 불균형에 따른 높은 수익성이 장기간 지속되기 어렵다. 네. 완전히 반대되는 그러네요. 네.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뭐 이익이나 매출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카카오도 역대 최대 분기 매출 및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는데요. 그럼 카카오 주가가 이렇게 부진한 게 역대 최대 분기 매출 영업이익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부진한 거는 네. 우리가 카카오한테 기대하는 거는 단기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카오는 어쩌면 AI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돈을 버는 사이즈나 자산 규모가 네이버와 카카오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근데 카카오가 좀 그런 걸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부족한 부분들을 이게 말로 메이크업하고 있는 것으로도 좀 보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진짜 투자할 여력이 없어서 이 서비스 쪽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버티컬 파트너십을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여기가 다양한 파트너사와 에이전틱 AI를 연결해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한다는 건데 첫 번째 타자는 쿠팡이츠입니다. 카카오가 쿠팡이츠를 카나나인 카카오톡에 연동하는 A2A 협업을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대화방 내부에서 온디바이스 AI 모델이 대화 맥락 속에서 주문 의사를 파악하고 메뉴를 추천해 준다는 건데 네. 사실 이게 아직까지 에이전틱 AI에서 그렇게 매력적인 서비스를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카카오가 이전에 오픈 AI하고 협업을 해서 굉장히 좋은 사용자 경험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작 카카오 카나나인 카카오톡에서 네. 그렇게 오픈 AI의 챗GPT가 매력적이진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서비스로 만족시켜 주기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카카오는 조금 더 보여줄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소비자 눈높이가 많이 이제 높아졌잖아요. 엄청 계속해서 이제 높아졌죠. 네. 뭐 챗GPT, 뭐 제미나이, 뭐 여러 이제 AI들의 경쟁이 있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이제 많이 이만큼 올라왔는데 카카오톡 내에서도 뭐 된다고 그래서 한두 번 정도 아마 써보실 텐데 네. 이게 해보면 그 눈높이에는 좀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평가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하여튼 두 회사가 카카오 네이버가 하여튼 방향은 크게 이제 갈렸다는 거죠. 예. 네이버는 그러니까 카카오는 좀 더 B2C 쪽으로 가는 거고, 네. 예 그리고 네이버는 AI 좀 인프라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근데 사실 이전에도 데이터 센터 투자는 네이버가 훨씬 많이 했었습니다. 네. 네. 자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될지는 뭐 시간이 좀 지나봐야 되겠습니다만, 여튼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많이 좀 높아졌다는 건 두 회사 다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럼 권순우 팀장님 오늘 고생 많으셨고 내일 아침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박병창 이사님 이제 네. 모시게 될 텐데요. 이 부산에 가면 부산 돼지국밥을 반드시 한 번씩 드시고 오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 돼지국밥 그대로 그 맛을 밀키트에 담아서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네. 부산 돼지국밥 명물 돼지국밥인데 고기가 아주 듬뿍 많이 들어있다고 하고요. 또 사골 국물 같은 것도 네. 아주 그 구수한 고소한 사골 국물 제대로 이제 육수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그냥 밥만 말아 드셔도 되겠고 다대기 같은 거 혹시 있으시면 양념 이렇게 하시면 더 매콤하게 또 자극적으로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고기 크기가 상당히 큽니다. 네, 네. 이거 보세요. 고기 크기가 상당히 큽니다. 네, 그래서 좋아요. 네. 네. 고기가 듬뿍 들어있는
돼지국밥 총 4팩이 가고요. 한 팩당 2인분씩 해서 총 8인분 정도가 되겠습니다. 29,800원에 보내드린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아이패드 태블릿 PC를 이제 쓰실 일들이 뭐 종종 있으실 텐데 네. 어떤 태블릿을 쓰느냐, 뭐 사용하시는 그 목적에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만, 요건 이제 아이패드 7세대, 7세대고 용량이 128기가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사진이나 뭐 영상 앱들도 요 정도 용량이면 넉넉하게 쓰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게 장점이 와이파이는 기본이고 네. 셀룰러도 가능합니다. LTE도 가능한 모델이라 네네. 이게 이제 본인의 뭐 이렇게 통신 칩 같은 거 그렇죠, 네. 넣으시면 바로 또 이용하실 수가 있다는 거고요. 보통은 제품 하나 사지만 저희가 이번에는 키보드 북커버라든지 터치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풀세트로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네. 한 번에 구매로 추가 구매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불편함은 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 아이패드 7세대 10.2인치 화면이 10.2인치고요. 키보드와 터치펜 다 드리는 가격 이게 279,000원입니다. 네. 혹시 또 아이패드 집에서 쓰시는 분들께 애플 거 써보면 또 오래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쓰실 분들은 요 영상 아래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박병창 이사님 얼른 모시도록 할까요? 네, 모셔보겠습니다.